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휴경 방식의 쌀 생산 조정제가 2005년 이후 올해 14년 만에 시행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휴경은 농가가 생산 조정제에 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다른 작물의 과잉 생산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경 방식의 쌀 생산 조정제가 14년 만에 시행됩니다. 휴경으로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1헥타르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휴경의 가장 큰 장점은 농가가 말 그대로 땅에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생산 조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의 수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논에서 재배한 콩 전량을 수매하는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은 바 있는데 휴경은 이 같은 대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휴경을 하면 아무래도 농지 관리가 부실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연히 병충해와 잡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시행했던 휴경제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2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를 3년이나 휴경하면서 잡초만 무성한 채로 방치된 농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계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지 황폐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소농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에 10헥타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들이 전체 농업인구의 1%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휴경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고 대농들한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라는. 그런가 하면 땅 주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빌려준 농지를 거둬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평균 임대료인 1헥타르당 297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28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서 2018년 중에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민 또는 농업법인만 휴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임대 농지 회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휴경제의 계획 면적은 전체 생산 조정제의 목표 면적 5만 5천 헥타르의 18.2%인 1만 헥타르입니다. N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휴경 방식의 쌀 생산 조정제인 휴경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정부가 14년 만에 휴경제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차례 시행했던 휴경 방식의 쌀 생산 조정제를 올해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재배 농가 중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보다 휴경 방식을 선호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다시 도입한 겁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정부가 휴경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쌀 생산 조정제를 독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쌀 생산 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논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쌀 연평균 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적정 수요량 370만 톤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관리 비용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쌀 1만 톤당 연간 31억 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 톤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벼농사를 쉬기만 해도 논 1헥타르당 2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휴경을 유도하는 게 나중에 과잉 생산된 쌀을 다시 사들이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그런데 이 쌀 생산 조정제 작년에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땠나요? 네, 지난해 시행한 생산 조정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쌀 생산 조정제를 이행한 농가들의 재배 면적은 2만 7천 헥타르로 목표치의 53%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처럼 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정부가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휴경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휴경 농지의 경우 쌀 변동 직불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정 직불금과 달리 변동 직불금은 벼를 재배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경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경작하는 농지가 10아르 미만이면 고정 직불금도 받지 못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아르 미만인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휴경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휴경에 참여하는 농가는 휴경한 논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 농지와의 구분을 위해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웃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자초를 제거하고 농지 주변의 배수로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휴경 기간에 주기적으로 로터리를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휴경논에 매년 로터리를 치면 제초제를 뿌릴 때보다 잡초 발생을 33%나 줄일 수 있는데 로터리를 치면서 휴경하면 다시 경작할 때 쌀 수량도 높아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휴경 방식의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고 우리 농가의 소득도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달걀 껍데기만 봐도 달기 알을 낳은 날짜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년 전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달걀 안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농가 부담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인 다음 달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이후 떨어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입니다. 현재는 달걀 껍데기, 즉 난각의 6자리 문자와 숫자 코드로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환경만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란 일자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23일에 낳은 알이면 기존 코드 앞에 0123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농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육된 닭이 낳은 알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생산된 달걀인지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산란 일자를 표기한다고 달걀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일 생산된 달걀이라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유통이 돼야 되고 냉장 유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산란 일자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유통이 먼저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사실 산란 일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걀 안전성에 대한 실효성은 불분명하지만 양계 농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산란 일자를 표기하면 유통업자들이 최근 생산된 달걀만 구입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달걀이라도 농가 입장에선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시중 달걀 유통량이 줄어 달걀값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계 농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란일자 표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난각에다가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나라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지난달부터 40여일째 식약처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지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억 달러 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실적은 기존 가공식품 위주였던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신선 농산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69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농식품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호도, 딸기, 배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호도는 최근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며 수출액이 2017년 대비 61.3% 늘어난 1,430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 역시 같은 기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지역을 넓히면서 수출액이 21.3% 상장해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딸기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며 4,8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 밖에 토마토와 인삼류 수출액 또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가금육류 수출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금육은 2016년도에서 2017년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지난해 초부터 홍콩, 베트남 등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가금류 수출액은 2017년 대비 183.7%나 껑충 뛰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세안, 중국, 미국에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조제 분유, 인삼류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베트남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과일이 인기 선물로 자리 잡으면서 신선 농산물 수출이 96% 증가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을 높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농업계는 동남아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출 전략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신선농산물이 아직까지는 뉴질랜드 키위처럼 이렇게 브랜드화된 대표적인 상품이 아직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브랜드화가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선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매장 중심의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공식품의 수출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가공식품 수출액은 56억 5,100만 달러로 57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한 2017년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이는 담배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가공식품 수출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겨울철 양배추 최대 주산지인 제주 지역이 양배추 재배 면적 증가와 과잉 생산,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이 가격 회복을 위해 다 자란 양배추를 스스로 갈아엎겠다고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제주 애월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양배추 10% 이상 자율 감축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 등 제주 서부 지역의 양배추 생산 농가 500여 명과 농협 관계자,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농민들은 양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2018년산 재배 면적의 10%인 165헥타르, 약 9,000톤 이상의 물량을 자체 폐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출하하기도 전에 양배추를 농민들이 앞장서서 자체 폐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풍년의 역설이란 말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농가들 스스로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자율적으로 감축을 하자, 조금이라도 이제 경락가 상승하는데 조그만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농가들이 했죠. 이번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배추 도매 가격은 21일 기준으로 8kg들이 한 망당 5,4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 1년 전보다는 36%나 떨어진 겁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난 데다 양호한 기상으로 작황이 좋아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육지부 양배추의 시장 반입이 지속되고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양배추 폐기 작업은 27일까지 계속되고 이후 4일간 이행 점검이 이뤄질 예정. 이러한 자구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산지 유통인들이 취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자체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농가들은 주문합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계는 제주에선 양배추 산업이 무너지면 국내 겨울채소 수급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정부가 양배추를 수급 대체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달 17일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사이에 3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홍역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17명, 경기 11명, 서울과 전남 각 1명 등 총 30명입니다. 확진 전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들어 보건당국이 접수한 홍역 신고 건수는 66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8건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홍역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 사이로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고열과 함께 발진이 생깁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감염자들의 병원균 유전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달 발생한 홍역 환자 20명 가운데 10명은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국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2차 감염된 사례였으며 최근 전남과 서울의 확진자 2명 모두 필리핀과 베트남 여행을 한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방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는 1, 2차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성인들도 적어도 1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 기침을 할 땐 휴지와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부자 농민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0년 이상 된 나무에서 품질이 우수한 사과를 재배해 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인식 씨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문경시에서 30년째 사과 농사를 지어온 전인식 씨.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주문량이 급증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같아서는 한 40짝 정도요. 40박스 10kg. 한 시가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요. 이곳에서 재배되는 사과의 당도는 품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후지의 경우 평균 15브릭스를 웃돌고 가몽은 17브릭스를 넘을 정도로 맛이 좋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한 후지 사과는 직거래를 통해 10kg 한 상자당 평균 5만 원을 받았을 정도. 일반적인 사과값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과수원은 한 5,500면 되고 연 매출은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똑같은 면적에서도 남들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전인식 씨가 사과 농사로 높은 소득을 올린 비결은 무엇일까? 연차적으로 한 해. 여느 과수원과 조금은 다른 풍경. 과수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으로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사과나무들이 반겨줍니다. 그런데 나무들 모두 한눈에 봐도 수령이 높아 보입니다. 예, 1988년도에 심었으니까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 작은 이러한 가지를 심은 거죠. 이러한 가지를 이렇게. 일반적인 사과나무의 경우 수령이 길어야 20년. 하지만 전인식 씨는 30년 이상 된 사과나무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대량 생산해왔는데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햇빛이 가지 골고루 다 들어가야만이 나무가 오래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지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높여 영양분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 착색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등 잎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일같이 영농일지를 꼼꼼히 기록해 병충해 발생 상황을 예방해서 수령을 늘리는 것도 자신만의 노하우입니다. 전 씨는 2003년 문경 사과발전협의회 소속 농민들과 일본에서 재배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게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요즘도 연례 행사처럼 매년 1월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온다는 전인식 씨.
한 해 교육비로 800만 원을 투자할 정도로 열성인데요. 전 씨는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사과발전협의회 소식지를 통해 다른 농가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배고픈 시절에는 사과가 굵고 모양새가 안 좋아도 맛이 없어서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맛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맛있는 사과를 만드시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를 통해 사과 품질을 높여온 전인식 씨. 무엇보다 한결같은 사과의 맛으로 10년 이상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온 것이 분홍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늘도 품질이 우수한 문경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30년 전 처음 농사를 지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설이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협이 설 대목장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설 선물 세트와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품질 농축산물 선물 세트와 인기 가공식품 등 모두 1,600여 개 품목을 선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협은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와 과일 등 정부 수급 대책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무, 배추, 사과, 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품목별로 최대 1.9배까지 늘려 출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의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적법화를 가속화할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롯데마트와 손잡고 호반 칡소 선물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몸에 칡넝쿨 같은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칡소는 일반 한우보다 마블링 정도는 낮지만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생산한 칡소는 호랑이 같은 외모를 지녀 호반 칡소라고 불립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우리 고유의 한우인 칡소 사육 농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육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판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신품종 딸기 메르킨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장성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우수한 맛에 저장성까지 갖춰 소비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메르킨은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3월 이후에도 과피가 쉽게 무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수확은 담양을 기준으로 11월 하순이면 가능해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설양과 견줬을 때 시기가 보름 정도 빠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